반갑습니다. EBS 생활과윤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생활과윤리 수능 특강 8번째 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은요, 지난 강에 이어서 삶과 죽음의 윤리에 대해서 2번째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강에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 동양의 3학자, 서양의 4학자를 만나봤죠?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나세요?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에서 유교의 공자, 도가의 장자, 불교의 석가모니 견해 배웠었고요. 서양에 와서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데어로 간다 누구였어요? 플라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가 에피쿠로스. 그리고 삶의 유한성을 자각함으로써 우리는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가 하이데거.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야스퍼스가 있었죠. 낙태 찬반 논쟁도 만나보았고요. 자살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내사와 안락사 논쟁도 만나보았습니다. 생식 보조술에 관련된 내용은 굳이 필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은 그 내용을 평가원 검수교재인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떤 문제들로 소개하고 있는지 만나볼 시간입니다. 수능 특강 3주제에 있는 문제,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 8문제씩을 만나보게 될 것이고요. 그 문제들 풀어보기 전에 우리 같이 명언 하나 나누고 가보자고요. 이번 강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그 하마숄드의 말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쓰는 모든 이메일에 마지막 서명으로 써놓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소개하는 말이 지난 7강에 소개했던 말과 이번 8강에 소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는 게 더 많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으세요? 살면서 후회할 것 투성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밑거름과 초석이었을 겁니다. 남들은 겪지 않는데 나만 겪고 있는 힘듦이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해주기 위한 장치였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그래 이걸 겪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세상에 시련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그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절대로 세상을 바꾸는 건 비관론적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도 안 될 거야 아마 난 못할 거야 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왜 못해? 난 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들한테 늘 하는 말 아세요?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수능을 잘 보는 건 당연하잖아 라는 말 꼭 항상 아침에 한 번씩 외치고서 시험 준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긍정의 기운이 가득 찰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 힘든 수험 생활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누군가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시대가 어떤 때인데 긍정 타령이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수험 기간 동안을 버티는 힘이 긍정의 힘일 거라는 거는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과 죽음의 윤리, 지난 강 이론에 배웠던 걸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수능 특강 3주제를 펴시고요. 선생님과 기본 문제 1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이전을 살펴보니 본래 삶이 없었던 것이었고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의 형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으며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기운조차 없었던 것이네. 흐리멍텅한 사이에 섞여 있었으니 그것이 변화하여 기운이 있게 되고 기운이 모여 삶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있게 되었고 그 형체가 변화하여 삶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그가 또한 변화하여 즉 기운이 흩어져서 죽어간 것이다. 자, 여러분 삶과 죽음을요
기가 모이고 기가 흩어지는 기의 순환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상가는 누군가요? 바로 장자죠. 장자는 도가의 사상가입니다. 장자는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는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으로 보고 있죠.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네,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이 장자의 의견이고요.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이다? 네, 기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의 순환 과정입니다. 기가 모이고 기가 흩어져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죽음은 삶으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서로 순환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절이라고 보면 잘못된 말이죠.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기가 모여서 삶이 되고요. 흩어져서 죽음이 됩니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으로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 장자의 견해이고요. 장자는 도가 사상가입니다. 동양사상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있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 답 골랐으니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신문 칼럼을 토대로 할 때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묻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김모 할머니는 병원에서 폐조직 검사를 받다가 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그해 5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는요,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친이 생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 온 점을 존중한 것이다. 이듬해 5월 대법원은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한 달 뒤인 6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를 뗐다. 김할머니는 이후 201일 더 살다가 2010년 1월 10일 사망했다. 자, 여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된 사례예요. 조건부 합법이라고 선생님이 소개한 적 있었죠? 환자와 가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그리고 의사에 의해 시행이 되고 보고서로 작성될 때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걸 지지할 논거는요. 자,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안락사를 다른 말로 존엄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을 권리를 위한 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가 도쿄에서 성명을 냈거든요. 도쿄 성명에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생명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제10호에 있는 소극적 안락사를 지지 논거와는 관련이 없고요. 환자의 생명권을 중시한다면 소극적 안락사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논거고요.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어도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 여기는 제10호에서 생전에 할머니가 계속 지속적인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도 환자 본인과 가족의 지속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소극적 안락사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두고 있으니 5번도 잘못된 표현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수능 기본 문제 3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묻고 있어요. 여성은 태아를 생산함으로 경우에 따라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낙태를 허용하는 논거 중에 생산 논거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선택옹호주의 중에 논거였고요. 내 생각은 달라. 그래도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자, 여기는 낙태를 반대하는 논거들이 나와야 되겠죠? 낙태를 반대하는 논거 중에는요. 존엄성 논거,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잠재성 논거 같은 논거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이건 여성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라는 정당방위 논거예요. 낙태 찬성 논거고요.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성인으로 발달할 잠재성이 있다. 이게 바로 낙태 반대 논거 중에 세 번째 논거인 잠재성 논거에 해당하는 말이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선지 볼게요. 여성도 사회적 삶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역시 이건 평등권 논거예요.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자율 논거고요.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다. 소유권 논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낙태 찬성 논거들 배웠었죠? 낙태 찬성 논거들 어떤 것들 배웠었어요? 필기했었잖아요. 소유권 논거, 여성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생산 논거,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율 논거, 평등권 논거, 남녀는 평등하다. 정당방위 논거, 프라이버시권 논거, 이런 논거들을 우리 만나봤습니다. 쌤 제자들한테 가끔 우스갯처럼 이거 외우는 방법으로 소생자라는 중국의 무림 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술로 천하를 평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소생자, 평정, 부하, 이런 애들이 잘 안 까먹던데요. 여기 있는 논거들이 지금 선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낙태 반대 논거가 존무잠 논거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유치한 방법이에요.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걸 정리해 두는 것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4번 문제 갈까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에 K씨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묻고 있네요.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 찬 한 인간은, 생각해보자.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 찬 한 인간.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는 행복보다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 그는 자살을 결심할 수도 있다. 자, 자살에 대한 논거가 나오겠네요.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보편 법칙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누구도 자신의 삶을 도구화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인격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그건 보편적 도덕 법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자살을 허용할 수 없다. 누구예요? 칸트죠. 칸트의 경우에는요,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 반대하고요. 자살은 인간을 고통 회피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편적 도덕 법칙을 어기는 것이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칸트가 자살을 반대하는 논거입니다. K씨는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매우 비관하여 자살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격을 수단화하면 안 되죠. 자살하면 안 된다고 조언할 겁니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이다. 이게 정답이죠. 인격을 수단화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이 사회의 이익에 반한다? 칸트는 이익으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자살은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자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칸트가 실천 이성을 강조한 것도 맞고 자율적인 도덕을 강조한 것도 맞지만 자살은 그것이 실천 이성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자살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주는 행위, 칸트는 자살로 인한 결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성인의 가르침을 어기는 행위이다.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원칙에 어긋난다가 더 맞겠죠. 그리고 자살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화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고요. 이 제시문의 문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으니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인격을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당신이 존재할 때 당신의 죽음은 없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당신의 죽음이 존재할 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언제든지 당신만이 존재하거나 당신의 죽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살아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고통이 아니라고 한 서양의 학자가 누군가요? 바로 에피쿠로스죠. 서양 고대 학자입니다. 이 에피쿠로스의 입장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가 A에는 아니요, A에는 아니요라고 할 질문, B에는 예라고 할 질문을 고를 거예요. 자,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고통인가? 에피쿠로스는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육체도 영혼도 소멸하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고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고통인가? 아니요인데, 아니요니까 A에 잘 연결이 됐죠? 인간은 죽은 이후에는 그 자신의 죽음을 감각할 수 없는가? 네, 육체도 정신도 소멸해서 죽음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럼 A가 아니라 B에 연결되는 게 더 바람직하겠네요. 인간은 다음 생을 위해서 도덕적 실천을 해야 되는가? 에피쿠로스는 다음 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생이나 윤회에 대한 얘기는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B에 X가 연결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디귿도 잘못 연결된 것이라고 지우겠습니다. 리을, 죽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요.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만날 수 없고요. 따라서 O니까 B에 잘 연결이 됐네요.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입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수능 기본 문제 6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인간에게 죽음은 고유한 것이며 결코 남과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찾아오는, 그리고 그걸 초월해서 살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자,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라는 게 뭐냐면 죽음을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을 직시하고, 항상 자신의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고요? 하이데거가 하는 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르게 직시함으로써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우리의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대요. 실존을 회복한다라는 건 주체성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자, 실존주의자 하이데거에 대한 죽음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죽음을 자각하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죽은 사람의 존엄성 얘기는 실존주의자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죠. 네,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즉 죽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유한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주체성을 회복하게 돼요. 그것이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유한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자각할 수 없다? 아니요, 깨달을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좀 더 이해하기 좋은 그런 연습 문제네요. 7번 문제 갈까요? 그림은 노트 필기의 내용이다.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말하고 있네요. 안락사, 원래 어원적으로 에우 타나토스, 좋은 죽음 또는 행복한 죽음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가 안락사가 맞습니다. 환자의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본인의 의사에 반대되는 반자발적 안락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에서의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고요.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는 환자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 안락사 찬성 논거가 맞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는 것도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가 맞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주는 것, 공리주의자들이 찬성하는 논거 중에 하나겠네요. 환자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안락사를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살아서 고통을 느끼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따라서 4번은 찬성론거에 가야 되고요. 안락사를 오용하거나 남용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안락사를 반대해야 된다가 올바른 논거가 맞네요. 정답은 4번이고 이것은 반대 논거가 아니라 찬성 논거입니다. 안락사를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게 뭔가요? 오히려 안락사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환자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시키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용과 남용이 되겠네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8번 문제 갈까요? 그림은 서술형 문평가 문제 학생 답안입니다.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하고 묻고 있어요. 뇌사에 대한 찬반 입장을 비교했습니다. 뇌사는 뇌의 모든 부분이 사망해서 7일에서 10일 이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뇌사란 일반적으로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하게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없이 정지된 상태로 뇌가 내 생명 중추 기능도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야 하며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인간은 심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을 유지하므로 뇌근육의 정지가 곧 죽음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바로 심폐사설이죠. 장기 이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이렇다면 뇌사를 인정해야죠. 장기 이식을 찬성하는 논거는 뇌사설로 가야 됩니다. 심폐사설이 아니라 뇌사설을 찬성하는 곳이 장기 이식을 근거로 뇌사를 찬성하기 때문에 잘못 연결됐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육체로부터 떠나야 하며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영혼이 이데아 세계로 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지혜, 완벽한 지혜인 이데아의 지혜예요. 이데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일이며 왜요?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나 가능하다. 누군가요? 답은 플라톤입니다. 당신이 존재할 때 당신의 죽음은 없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당신이 죽음이 존재할 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로 해체되어 육체와 영혼이 소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언제든지 당신만이 존재하거나 당신의 죽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누구예요? 을은 에피쿠로스입니다. 둘 다 서양 고대 학자인데요. 플라톤은 서양 고대 그리스 학자고요. 아테네 학자였어요. 을은 서양 고대 헬레니즘 시대 학자입니다. 갑은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본다? 네,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을은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럼요.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고통을 느낄 영혼도 육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 영원 불변한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이데아 세계죠? 여러분 수능 특강 뒤에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점의 이데아로 인도합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 완벽한 지식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을은요 죽고 나면 영혼이 소멸하니까 이데아 세계로 갈 수가 없죠. 따라서 갑은 을과 달리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요. 을은 영혼도 소멸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갑은 맞고 을은 틀리니까 이 말 그대로 살릴 수 있죠. 을은 갑과 달리 죽음을 인과응보의 과정. 이 얘기는요 갑과 을 모두 아니라 불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요? 불교는요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선생님 설명했잖아요.
전생의 업보, 고대 인도어로는 카르마라고 합니다. 고대 인도어인 카르마, 즉 업보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 생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전생의 업보를 잘못 쌓았어요. 소나 돼지나 말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불교의 표현으로 갑과 을에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서 수능 실전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지 태아가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 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 여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특히 의학 발전으로 태아가 모태를 떠난 상태에서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그 성장 속도 역시 태아에 따라 다른 현실을 감안하면 임신기간 또는 생물학적 분화 단계를 기준으로 태아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자,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요. 낙태 허용 요건을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낙태는 불법입니다. 낙태죄가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근친간에 태어난 아이나 성범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전병이 있거나 또는 선천적 기형이 있을 경우도 역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사회경제적 사유로까지 확대되면 낙태는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즉, 낙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고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요건 이외에는 절대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낙태 반대의 입장이고요. 태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아닙니다. 모자보건법의 기준에 따라서 예외가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가? 안 됩니다. 엄격한 기준만 인정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는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태아는 성인과 동일한 정신적 능력을 지닌 생명체인가? 아닙니다. 태아는 성인과 동일하진 않고 잠재적 가능성만 있는 겁니다. 불법적인 낙태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가? 네.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낙태 요건을 제외하고 불법적 낙태를 했을 경우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제시문의 입장입니다. 태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지 못하는 세포덩어리에 불과한가? 아니요. 태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시문이 말하고 싶은 잠재성 논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수업 장면의 일부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옳은 답변을 했다고 볼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식세포의 매매 가능성, 난자 추출 과정의 안전성, 남은 수정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일반적으로 생식보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강에서 필기하진 않았는데요. 수능 특강에 이론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생식보조술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 허용에 따른 문제점은 아니고요. 원치 않는 임신의 문제점도 아닙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의 문제점,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과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출생 전 성관별과 관련 없고요.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윤리적 문제점도 아닙니다. 여기는 시험관 아기를 통한 아이를 얻는 것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면요. 가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죽음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과 같다. 얼음은 갑자기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녹아간다. 즉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완전하게 물이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때까지 생이라는 부분이 자신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늙음, 병듦, 죽음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윤회
네, 자 여러분 윤회가 소개되고 있으니 이 제시문은 불교의 제시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의 순환이 있다고 보는데요. 생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런 것이 순환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괴로움이므로 이것에서 벗어나는 열반이 중요하다. 고대 인도어로 니르바나라고 하여 우리가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열반의 경지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현생의 삶에서 마음을 깊이 다스려 항상 고요한 열반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탈을 통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스승님, 인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불교에서 절대자에 귀의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영원히 불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감으로 변해갑니다. 삶과 죽음은 별개의 독립된 실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순환합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삶을 위해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업보와 관련돼 있는 거죠. 우리는 전생의 업보에 따라 인과응보를 합니다. 따라서 전생에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에는 4번이 가장 어울리는 선지가 되겠네요. 영원히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넘어가서 실전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씨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뇌의 전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심장이 완전히 정지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뇌의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판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갑은 심장사 또는 심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의 기능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대뇌, 소뇌, 뇌관 등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인간다운 모습을 구현할 수 없으므로 죽은 존재로 보아야 됩니다. 여기는 뇌사설이 나와 있네요. 갑을병의 갑과 을의 주장에 공통점이 B고요. 나머지는 그들만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매매를 양성화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갑이 절대 할 리가 없습니다. 심폐사설은 장기 이식도 인간을 수단화하는 거라고 싫어합니다. 하물며 장기매매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고려하는 건 뇌사를 찬성하는 논거가 될 겁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뇌사를 찬성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므로 C에 연결돼야 맞습니다. 뇌사 상태의 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도 뇌사설만의 주장입니다. 뇌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소실된 경우 죽음으로 판정하자는 게 뇌사설만의 주장이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락사 허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거,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말이죠. 그런데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을의 입장입니다. 그 근거를 찾아볼까요? 안락사를 반대하는 건 안락사를 허용하게 됐을 때 인간을 존엄성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안락사 찬성 논거 중에 일부입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고통을 줄여주려면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로 가야 됩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경식 풍조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도 안락사를 반대할 때 쓰는 말이죠. 안락사를 허용했을 때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락사 반대 논거의 근거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 없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역시 안락사 찬성 논거고요.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다. 이것이 안락사 반대 논거가 되겠네요. 쉽죠?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가의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시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즉 사람이 귀신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삶이 죽음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견해인가요? 공자님의 견해죠. 유교의 공자님이 현세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갑에는 유교의 공자의 현세 중심적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을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나요? 살아있을 때는 느낄 수 없고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무엇으로 해체돼서요? 원자로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의 견해가 나와 있고요. 자, 나그림을 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그림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A에는 갑과 을, 공자와 에피쿠로스가 둘 다 O를 할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B에는요, 갑은 O, 을은 X라고 할 게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B에는 X, O의 순서로 찾아주시고요. C에는 을의 입장만 중요하죠. 따라서 C에는 을이 O라고 할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선지로 갈까요? 죽음 이후보다 현세에서의 삶을 중시해야 되는가? 자, 죽음 이후보다 현세에서의 삶을 중시하는 것은요, 공자님이 긍정할 견해입니다. 에피쿠로스도 우리는 죽음을 만날 수 없으므로 긍정할 겁니다. 인간의 선행과 악행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건 불교의 윤회설에서 인과응보적 관점이라서 둘 다 이 내용은 부정할 겁니다.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걸 의미하는가? 플라톤이 영혼이 이데아 세계로 간다고 얘기할 때 쓴 논거로서 공자, 에피쿠로스 모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무관한가? 에피쿠로스의 경우에는요,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니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역, 리을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로에서 추론할 수 있는 생명, 의료, 윤리의 문제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윌리엄 스턴은 아무 연고도 없는 메리 화이트헤드와 대리모 계약을 맺었다. 화이트헤드는 스턴의 정자로 임신을 하고 아이의 권리는 스턴 부부가 가진다는 계약의 대가로 $10,000,000와 임신 중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아이를 낳고 나서 마음이 변하여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법원은 대리모 계약이 수많은 해당 법률과 부모권에 관한 공공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스턴의 입양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화이트에게도 모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아기를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자, 그러니까 결국 대리모 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대리모와 관련된 논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규범 윤리의 내용들을 응용해서 문제마다 열린 사고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함으로써 양육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결국 화이트헤드에게 입양권을 인정하고 결국은 원부모에게는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죠. 대리모를 돈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성정체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정체성이네요. 아이 부모의 정체성의 문제요. 아이의 부모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누가 진정한 부모인가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낙태와 배아복제에서 나와야 되는 논의입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8문제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를 만나봤는데요. 우리 여기서 잠깐만 지난 7강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지금까지 온 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누적 복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1강에서 선생님과 윤리학의 분류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윤리학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는 규범윤리와 메타윤리와 기술윤리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중 윤리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건 무슨 윤리였어요? 메타윤리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2강에서 이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문제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수능 특강 1강에 있는 문제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죠? 3강에서 우리는 다양한 윤리적 이론에 대한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3강에서 칸트에 대한 견해도 만나보았고요. 칸트의 의무론적 접근, 그리고 자연법 사상도 얘기를 들어봤죠. 칸트에 대한 이론적 견해와 함께 4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무론의 두 번째 논거인 자연법 사상과 공리주의 논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공리주의자의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논의는 5강에서 직접적으로 해봤고요. 4강에서는 벤담의 양적공리주의와 밀의 질적공리주의를 만나봤죠. 기억하시죠? 자, 5강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면요. 공리주의 중에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규칙공리주의에 대한 접근과 규칙공리주의가 가지는 장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덕윤리라고 하여 고대 덕윤리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와 현대 덕윤리인 맥킨타이어, 마이크 샌델의 입장도 만나봤죠. 덕윤리를 만나고 나서는요. 우리는 책임윤리, 배려윤리를 먼저 배웠네요. 배려윤리라 하여 길리건과 나딩스의 입장을 만나보았고요. 베버와 요나스에 이어지는 책임윤리도 만나보았습니다.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을 얘기하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도 배웠죠. 기억하시죠? 그 담론윤리의 대표자가 방금 얘기했죠. 누구라고요? 바로 하버마스였습니다. 6강에서는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우리 수능 특강에서 윤리사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수특 2강의 문제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웠죠. 7강에 와서는요. 지난 바로 앞강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동양과 서양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이 복습 잠깐만 해볼까요? 자,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에서 동양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했나요? 동양 사상에서 유불도 사상이 있었어요. 유교 사상은 현세 중심적 사고를, 불교 사상은 윤회 사상을, 도가 사상은 죽음을 기의 순환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죠. 서양에서는 여러분들이 서양 고대학자인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주장한 걸 만나보았고요. 또 에피쿠로스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근거도 만나봤습니다. 하이데거에 대한 입장과 죽음을 한계 상황으로 본 야스퍼스도 만나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낙태에 대한 견해도 만나보았습니다. 낙태 찬성 논거를 선택옹호주의, 낙태 반대 논거를 생명옹호주의라 하여 프로초이스와 프로라이프도 만나봤죠. 그리고 자살에 대한 철학적 견해로 우리는 기독교와 칸트와 공자님과 쇼펜하우어의 견해들, 그리고 자연법 사상이 자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뇌사와 안락사 논쟁도 보았습니다. 안락사의 종류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눠 김할머니 사건은 소극적 안락사라는 건 또 8강에서 문제로 만나봤죠. 자, 지금 현재 우리는 8강입니다. 8강에서 우리는요, 수특 제3주제에 있는 문제들을 만나보았거든요. 이제 제9강에 가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수특 4주제에 있는 내용들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특 4주제에서는요, 생명과학과 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인체 실험이나 또는
다음 전개되는 내용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강에서 만날 내용들이 이번 강과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강에서 역시 그것과 관련된 유사 논쟁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까지 정말 수고하셨고요. 예습은 안 해오셔도 되지만 복습은 꼭 꼼꼼히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9강에서 만나요.